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시험 대비 실기 기출 보건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20번, 즉 이론형의 문제 20번부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2절의 사례형 문제 앞에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크롬볼츠의 문제, 21번 문제는 특성 요인 이론과 슈퍼 이론의 차이점, 22번은 좀 중요하죠. 계속해서 나왔었네요. 제가 이제 이거 이론형 문제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은 좀 보십시오라고 마지막에 체킹을 하시라 할 거예요. 그걸 체킹하시면 되는데 22번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2번 문제 별표 2개, 23번 문제는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부분이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롬볼츠 문제는 여기 20번 문제 하나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크롬볼츠 하면은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살짝 말씀드렸었죠. 사회인지 진로 이론 할 때요. 자, 이분이 이 학습이란 단어를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진로 결정 요인이 있는데 이 4가지 진로 결정 요인에 당연히 학습이란 단어도 중요하게 들어가겠죠. 암기하는 방법은 유한과학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답안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유전, 환경, 과제 접근 기술, 학습 경험입니다. 이렇게 4가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크롬볼츠 등은 진로 선택 과정을 단순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진로 선택의 결정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영향을 미치는 삶의 사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삶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의 사건들에 관심을 보였고,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4가지로 우리가 진로 결정 요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두 번째 읽어주시죠. 환경적 조건과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주시죠. 시작. 학습 경험. 네 번째 읽어주시죠.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과학 꼭 외우시고요. 필기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풀어 쓰셔야 되는데 그 풀어 쓰는 것을 타이틀을 잡으면 쓰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학습된 게 아니죠. 학습된 것이 아니라 물려받거나 타고난 개인의 특성을 우리가 유전적인 부분이다, 특별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교육적, 직업적 선호나 기술에 제한을 줄 수 있는 타고난 특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인 귀인이라 하잖아요. 귀인이론에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귀인이에요. 노력과 함께.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직업적인 선호나 기술에 제한을 줄 수 있는 타고난 특질,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고유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만 중요하냐?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이 선천적인 거라면 환경은 후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의 조건과 사건입니다.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다양한 여건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환경하면 사회환경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다양한 여건들이 있는데 환경에서의 특정한 사건이 기술 발달이나 활동이나 진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요? 네, 당연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서의 특정한 사건들, 그래서 환경적 사건이란 말을 쓴 거죠. 환경적인 조건도 영향을 끼치고 환경적인 사건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기술을 발달시키는 이 기술은 바로 직무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이나 진로 선호,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환경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내담자가 속해 있는 그러한 사회의 여건들, 그게 바로 환경 조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쭉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환경적인 사건인데 이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학습 경험입니다. 학습 경험, 개인이 과거에 학습한 경험입니다. 현재,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겠죠.
자, 과거의 학습 경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진로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경향성은 바로 학습 경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학습 경험이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좀 좋아, 이것은 내 학습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거는 싫어, 좋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좋다와 싫다의 경향성은 학습 경향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학습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내가 현재의 어떤 직업의 결정, 진로 선택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미래의 어떤 교육적인 거나 내가 이거를 좋아하면은 그 나중에 미래적인 추후를 할게요. 추후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겠죠. 좋아하는 것이니까. 싫어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 경험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성취하기에 동원되는 기술, 스킬을 말합니다. 스킬을 말하는데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끊어요. 이에 대처하며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나 경향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유전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학습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 1, 유전적 요인 2, 환경적 조건과 사건, 이것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네. 자, 그러면 과제 접근 기술이 마지막 네 번째 있었는데 이 네 가지를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요? 학습 경험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조건이나 사건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세 가지를 그릴 수 있겠네요. 동그라미를 세 가지를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한 상호작용을 그리고, 자, 되셨죠? 그러면 이 상호작용하는 안에 역동적인 부분이 여기 안에서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역동적인 부분에서 바로 무엇이 뽑아져 나올 것인가? 연상이 되나요? 여기가 유전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환경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학습 경험이라고 합시다. 이것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과제 접근 기술이 이것을 아래에다 쓰겠습니다. 제가 아래로 화살표 뺐으니까. 자, 빗금을 치고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과제 접근 기술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됐죠? 여러분? 자, 이걸 그려놓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타고난 능력. 여기는 환경 조건과 삶에서의 사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과거의 학습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다 적어졌죠? 자, 그러면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당면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 라고 했어요. 이 과제가 뭐냐면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그게 과제예요. 그래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해결하기 위한 기술. 이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이 존재한다면 바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연상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래전에 출제가 된 겁니다. 한번. 그래서 한번 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갈까요? 다음 문제는 21번 문제인데 특성 요인 이론,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이죠. 파슨지의 특성 요인 이론이죠. 그 다음에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과 진로 발달 이론 수퍼의 차이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슨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퍼를 넣었거든요, 제가. 자, 여기 보면 수퍼 등이라고 했으니까 수퍼의 이론, 진로 발달 이론을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래서 수퍼의 이론으로 조금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슨즈의 특성 요인 이론은 아시나요? 자, 즉 개인의 특성이 있다.
이 특성과 직업적인 요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줄로 그어놨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매칭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매칭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조화, 과학적인 조언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파슨즈의 특성 요인 이론을 보겠습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에 관심을 두나요? 네, 맞습니다. 요인에 가로 묶을게요. 이렇게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인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특성 요인 이론은 검사 강조했죠. 자, 측정할 수 있는 개인의 특징 뭡니까? 적성,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흥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적성검사나 성격검사 등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적성이나 성취, 가치, 성격 등의 특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인이 있습니다. 팩터. 요인은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직업적인 특성입니다. 자, 각각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있다. 직업에서의 자격 요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단점이 있다. 직업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보수, 직업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의 기회, 장래 전망, 전망과 기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직무적인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기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래 전망 등에 관한 지식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업적인 요인들을, 이런 것들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것들은 개인에 대한 적성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거 직업적인 요인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세 번째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매칭이 기다리고 있겠죠, 당연히. 세 번째는 특성 요인 이론은 개인 특성을 분석하고 직업 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조언, 과학적인 매칭을 통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매칭을 통해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글을 많이 정확하게 또 자연스럽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것은 특성 요인 상담 이론 또는 특성 요인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수포 들어갑니다. 우린 최근에 수포를 배웠기 때문에 수포도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포 들어갑니다.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강조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은 개인의 직업 선호성이나 능력, 자아 개념. 자, 직업에 대한 선호성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자아 개념 등은 시간의 경과와 경험에 따라 변화된다. 수포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전생의 접근입니다. 전생의 접근, 성탐학류세. 그래서 시간의 경과, 경험에 따라 변화된다. 그래서 직업의 선택과 적응은 일생을 통해서 변화하는 일련의 계속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 탐, 황, 유, 쇠. 자, 이렇게 해서 전생애가 있다. 전생애가 있는데, 자, 직업에 대한 선호, 그 다음에 능력, 자아 개념 등 지금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시간의 경과와 경험에 따라서 쭉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일생을 통해서 변화하는 일련의 계속적인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계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성장기에서부터 쇠퇴기까지 전생의 기간 동안 직업 선호와 능력과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지속적 과정, 계속적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진로 의사 결정은 끊어요. 자아 개념과 일의 세계 간의 최적의 매치 과정이다. 즉 수퍼는 진로 의사 결정을 자아 개념과 일의 세계 간 최적의 매치를 향한 연속적 접근, 지속적 접근이라고 보았으며, 이런 의미에서 수퍼는 직업의 선택을 자아 개념의 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아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아 개념과 일의 세계, 일의 세계는 직업 세계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직업 세계의 최적의 매치를 향한 연속적 접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조금 더 뽑아서 쓰면 되는데, 이게 계속적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위한 계속적 과정이냐? 두 가지를 하면 여기에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직업 세계가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최적의 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적의 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고, 이 계속적인 과정은 내담자의 자아 개념과 직업 세계 간, 일의 세계 간의 최적의 매치를 위한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수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 기술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번, 2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성 요인 이론과 다르게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타이틀을 좀 써놓으셔야 되니까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21번에 해당되는 것도 2011년도에 나왔던 것이죠. 좀 오래된 겁니다. 22번 들어갑니다. 별표 2개. 자, 22번은 별표 2개. 22번은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20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자, 수퍼의 CDAC에 대비한 에서 끊어야 돼요. 특성 요인 이론의 단점 또는 한계점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수퍼의 CDAC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CDAC는 Career Development Assessment of Counseling. 그래서 우리가 진로, 발달, 상담 및 평가 모델,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자, 4가지의 평가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4가지 평가 영역이 있다. 그 4가지 평가의 첫 번째가 생애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생애 구조와 직업적인 역할이 있다. 생애 구조와 직업적인 역할이 있다. 슬래시. 이게 좀 그림으로 이미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처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대처 자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대처 자원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업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자, 직업 정체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애 주제. 생애 주제. 그 다음에 뭐 수퍼니까 수퍼의 자아 개념이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 점 직업적 자아 개념. 직업적 자아 개념. 자, 이러한 것들을 4가지를 평가했다. 즉 어세스먼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평가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단계로 넘어간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바로 CDAC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특성 요인 이론의 장점, 단점, 한계점을 써라 라고 하는 거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4가지인데 제가 거기에 1번, 2번, 3번을 좀 파랗게 해놨죠.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을 추천합니다. 1번, 2번, 잠깐요. 앞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체킹하세요. 1번, 2번, 3번. 문제가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3가지만 써야 돼요. 더 쓰시면 안 됩니다. 딱 3가지만 쓰셔야 돼요. 더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받는 거 아니니까 3가지를 잘 작성하십시오. 자, 첫 번째.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애연타당도의 문제. 애연타당도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그림이 있어요. 특성과 요인이 있는데, 개인적인 특성과 직업적, 직무적인 요인과 매칭이 잘 됐을 때 우리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 그림을 연상하십시오. 그게 특성 요인 이론의
큰 개념이니까. 그러면 특성 요인 이론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게 뭐죠? 검사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끊어요.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기본 전제, 기본 가정에 이게 있어요.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가정이 있는데도 이러한 검사 도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끊어봐요, 어떤 직업에서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지 못했어요. 이게 예언 타당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에서의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은 예언 타당도의 문제, 예언 타당도의 문제입니다. 자, 이걸 보지 말고요. 이걸 보지 말고 이것만 보면 검사를 강조했죠. 자, 검사 도구를 써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의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예언 타당도인데 그러한 연구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 요인 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개인이 왜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종단 추론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단적 추론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종단적인 추론은 뭐냐면 좀 장기간에 걸쳐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종단적 추론이에요. 이 종단적 추론을 하면은 좀 더 어떠한 과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개인의 특성이 있다면 이 특성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지? 그리고 개인이 왜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지? 원인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을 추론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밝히지 않았잖아요. 특성 요인이로는. 말 그대로 특성 요인은 상당히 단순하고 기계적인 거예요. 특성 살폈어. 자, 직업적인 요인 나왔어.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이니까. 두 번째는 이게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는 예언 타당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종단적 추론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과정을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을 구체화시키지 못함. 이렇게 써놓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특성 요인 이론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성 간의 역동성. 개인이 그 많은 요인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의 특성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 한 5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특성 간의 역동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5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냐, 개인이 어떤 것을 고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개인 특성 간의 역동성 및 그 다음에 다양한 개인 특성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짐에 대한 설명 부족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소술해서 쓰셔야 돼요. 다양한 개인 특성 간의 역동성 및 다양한 개인 특성 중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직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특성과 요인 간의 단순한 연결 시도,
그래서 이것을 일회적인 행위다라고 해요. 직업 선택을 일회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직업 발달을 도외시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단적 추론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을 놓고 싶으면 2번에 넣으시면 돼요. 2번 지문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자, 즉 특성 요인 이론은 직업 선택을 일회적인 행위, 1회는 단회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회적인 행위로 간주를 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직업적인 발달, 개인의 특성의 발달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다, 도외시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보충해서 더 써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2의 보충, 2의 보완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 네 가지를 세 가지로 딱 잘 엮어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22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23번입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인데, 자, 23번도 2011년도에 나온 건데요. 23번 문제는 사례형 제2절의 마지막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례형의 마지막에도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 단계를 넣어드렸는데 그건 좀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이론의 문제인데요. 상담 단계를 물었어요. 자, 상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말하신 분이 윌리엄슨이죠. 자, 윌리엄슨의 과정. 이게 이제 그 필기 문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암기법이 있어요. 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 과정이라고 돼 있죠. 분종. 쓸게요. 분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애. 진애. 그 다음에 상추. 상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분종, 진애, 상추. 시작. 분종, 진애, 상추.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순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입니다. 느낌이 확 왔나요? 검사하겠죠. 우리 지금 특성요인 이론이에요. 그럼 검사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개인에 대한 자료 수집한다. 개인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는데 표준화된 검사 실시하겠죠. 적성 흥미 관련된 심리검사 실시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개인 특성에 대한 개인 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석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단계가 있는데요. 개인의 성격이나 장단점이나 욕구나 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정보 수집 후에 종합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거면 두 번째는 종합 단계입니다. 정보 수집, 자료 수집 후에 정보 수집, 자료 수집 후에 이것을 종합해 보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같이 묶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묶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료 수집 자체가 분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걸 잘 쓰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하니까요. 자, 윌리엄슨이 했던 변별 진단 아십니까? 어떻게 외우죠? 무불어흥. 시작. 무불어흥. 여기 있네요. 무불어흥.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자, 그러면 진단 단계에 들어갑니다. 문제 원인들을 탐색하나요? 네. 문제 원인을 탐색합니다. 진단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대안검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종합해 봤으면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문제를 탐색해, 원인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원인을 탐색해 봤어요. 그 문제 유형을 진단해 봅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문제 유형의 변별 진단 4가지입니다. 변별 진단 4가지. 그래서 이거는 진단에 써야 됩니다. 진단에 써야 됩니다. 3단계에 써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 불일치, 4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써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정리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측 애우가 있습니다. 자, 예측 애우는요. 예측 애우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안을 검토했잖아요. 그러면 대안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대안 결과 평가를 통해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측의 동의어는 애언이라고 합니다. 상담으로 인한 조정 가능성이나 문제 해결 대안으로 가능한 여러 결과를 판단하고 대안적 조치와 중요한 점을 예측해 본다라고 했어요.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 결과를 예측해 본다. 평가를 통해서 예측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 해결 대안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문제 해결 대안이 alternatives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나오면 가능한 한 여러 결과들을 판단해 봐요. 상담으로 인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대안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판단해 보고 결과를 판단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 조치, 중요한 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예측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대안 결과를 평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 들어가야죠. 상담 단계입니다. 상담 단계, 현재 또는 미래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하여, 이게 키워드, 목적,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함께 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는요.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 여기가 뭐였죠?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5단계 상담, 6단계 추수지도잖아요. 이때는 이제 내담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담자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상담을 통하여 라고 했잖아요.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후지도, 팔로업, 추수지도라고 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 위의 과정을 반복을 하고요. 바람직한 행동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원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후지도, 추수지도는 상담 후를 말하는 거예요. 상담 후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 또 도와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과정을 반복을 하고 바람직한 행동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누가? 내담자가 이 계획을, 행동 계획을 이제 짜게 되면 내담자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추수지도의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천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계속적으로 비공식적인 도움이나 또는 일종의 공식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건데 위의 과정에서 자료 수집, 분석, 종합, 예측 단계까지 4단계까지는 상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고요. 상담 단계와 사후지도는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특성요인 이론의 상담 과정 단계는요. 201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올 경향은 아니고요. 예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는 끼워서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특성요인 이론의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거 내보자 해서 다른 거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수포의 문제가 잘 나왔던 것이 좀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거 한번 내보자 해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로는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보는 것이 1순위예요. 그런데 거기를 공부를 1순위로 하되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도 숙지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특성요인 이론의 상담 단계는 뒤에 사례형 문제 마지막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은 이론형의 문제를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23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쳤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거 90% 이상 되는 거 그것들을 체킹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앞으로 와서요. 제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형광펜 준비하세요. 형광펜
또는 빨간색, 파란색 색깔이 있는 걸로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앞부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1번 체킹하시고요. 2번 체킹하시고요. 3번 체킹하시고요. 4번 체킹하시고요. 5번 체킹하시고요. 6번 체킹하시고요. 7번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11번 체킹하시고요. 13번 체킹하시고요. 14번 체킹하시고요. 18번 체킹하시고요. 22번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나요? 자, 제가 그 문제 아래에다가 역대 기출연도 회차까지 다 적어드렸죠. 최근에 나왔던 것이 2020년, 이 교재에 의하면 202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020년에 해당되는 거, 그것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2020년 4회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번호에 2015년에서 끊긴 게 있고 2020년까지 간 게 있단 말이에요. 2020년까지 간 거, 그것을 1번. 그 다음에 2015년까지 간 것이 2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년도,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에 나오고 끊긴 거, 그게 마지막 3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좁혀가는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례형 문제, 검사 도구 및 해석인데 좀 어렵습니다. 검사 도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검사 도구도 최근의 경향 트렌드는 여기 있는 기출, 역대 기출 연도의 내용을 쭉 적어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론형의 문제는요, 어느 정도 상담 이론이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숙지를 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여기 이론형의 문제가 배점 30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례형 문제가 배점 30점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점 배점이 우리가 노동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기획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점들을 봤을 때 바로 여기 있는 사례형 문제, 즉 진단도구와 해석의 문제, 이것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단도구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단도구가 여러 개가 나와요. 서너 개 정도 나오는데 그 서너 개의 진단도구의 특징, 그리고 사례를 줬을 때 그 사례에 대해서 진단도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석을 넣어주는 것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진단도구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끝나는 문제도 있는데, 어떤 문제는 또 진단도구에 대해서 결과물을 줘요. 여기 안에 있는데 결과물을 줘요. 그러면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간단하게 직업상담사 입장에서 해석을 내리는 것이 나옵니다. 크게 이게 두 개예요. 진단도구의 특징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사례를 두고 결과를 줘요. 진단도구에 대한 결과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스타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단도구의 특징은 정말 외울 게 많아요. 이게 몇 점 척도의 몇 문항인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하위 척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2절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